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네, 좀 오랜만에. 변화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전에 학폭톡에도 올렸다시피 법원에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학폭 가이드북,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학폭 가이드북 쓰신 분이 또 네.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그 강의에 또 참석할 계획도 있고, 학폭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많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 첫 번째 주제가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에 대한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꼭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저희가 첫 화를 준비했는데, 최근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큰 줄기 하나가 이제 초중고 시절에 학폭을 가해했던 학생들이 학폭위로 넘어가서 교육장의 선도 조치까지 나온 경우에 이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기관을 강화하고 대학을 갈 때 이를 반영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최근 학폭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학부모, 학생 사이에서도 응보적인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소리에 반응을 해서 생기부로 인한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 그 입시 제도가 거의 대입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좀 단기간에 또 일회성으로 또 화해, 서면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형벌 규정이 좀 강화되면은 예비 가해자들이 좀 겁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요즘에 통계상으로 가해 학생들의 선도 조치, 불복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좀 뜻하는 걸까요? 네, 생기부 규제 강화로 인한 이제 대입 불이익 논란이 논의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고입이라든지 대입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는 가해 학생들이 이제 줄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죠. 2024년도 말 학폭 선도 조치로 인한 행정소송이 3년 사이에 2.5배나 늘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표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행정소송이 모두 가해 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90%, 열의 9은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가 부당하다. 교육장의 선도 조치를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이 이제 9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폭에서 이게 학폭이 명백하게 된 거잖아요. 몇 차례 심의에 걸쳐서. 네. 교육장도 적절한 처분을 내렸을 거고, 이것도 사실은 미흡해서 개별적으로 민형사소송을 또 거는데 가해 학생이 이거를 불복해서 또 할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 원래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2차 가해고 속이 좀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희 학폭톡에서도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심판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소송을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 나올 이제 보조참가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던 거고, 이러한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이 있을 때 이 선도 조치가 취소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팀장님, 가해 학생한테 선도 조치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교육장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장인데, 따라서 가해자는 이제 교육장의 선도 조치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육장을 상대로 선도 조치 취소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교육장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도 조치를 한 당사자니까. 이 나의 선도 조치가 왜 부당한지 아는지를 이제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죠. 교육장이 직접 이걸 소송을 대응하지는 않고 그 안에 있는 담당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조력을 해서 가해 학생들의 소송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청을 대변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당해서 취소되면 안 된다라고 싸우는 분들은 그 행정처에 있는 변호사님들인가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청 내 변호사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너무 적고,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저희 지원 공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심지어 3차, 4차까지 올라옵니다. 계속 연기가 되는군요. 없어서, 지원자가 없어서요.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물론 법리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좀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만이 할 수 있는 반박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제 반드시 부모님과 행정소송에서 보조 참가라는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단어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조 참가. 이게 좀 어떤 뜻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해 학생은 행정소송을 이제 하게 되고, 소송은 가해 학생과 행정청이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법률적으로는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들만 원피고가 되고 당사자들만 있으면 소송이 시작되고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 학생과 교육장이 되는데 피해 학생 빠져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건에 관계 있는 자가 소송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이제 보조 참가라는 제도입니다. 증인하고 또 다른가요? 비슷하긴 한데 이제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당사자에 준하는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걸 이제 보조 참가라고 하는 것이고, 증인은 사실 이제 당사자의 지위까지는 이르지 못하죠. 그냥 약간 정말 보조자. 말 그대로 그 사건에 있어서 제3자이지만 보조 참가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마냥 제3자라고 하기에는 정말 밀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피해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 소송
소송에 참가시켜서 이제 교육청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지위에 있게끔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불복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보조 참가를 해서 법정에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라는 피해자,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말하라는 겁니다. 네, 피해자가 그럼 사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행정청으로만 싸우다가 만약 행정청의 패소가 나오면 네. 앞에 모든 게 다 부정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학폭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와,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예. 실제 보조 참가를 하려고도 하다가도 부모님들이 다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생업으로 인한 제약 그리고 소송 이렇게 서류가 날라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두렵고. 그래서 보조 참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학폭에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청이 패소가 돼버리면 학교폭력 조치가 이제 취소된다는 것이고 그런 많은 보호자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세요. 내가 이거 해봤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렇게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못했다라고 자책도 하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럼 이 보조 참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피해 학생한테 날라오는 건가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일단 예를 들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소속 학교에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소속 학교에서는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통지가 됩니다. 네. 만약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상 피고로 되는 교육장이 이제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참가할 것인지를 알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피해 학생한테 참가하세요라고 물어보겠네요. 이게 서류로 날라올 수도 있고 뭐 서면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최근 이제 학폭 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알려주게끔 의무화된 것인데 그전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사실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대박이 모르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행정의 립이죠. 와, 이런 법도 있네요. 와. 잘 개정됐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해자의 불복이 있더라도 사건의 핵심 당사자는 결국 피해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어떤 발언기에 보장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이죠. 아, 진짜 이게 약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계속 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법이. 그럼 가해자의 취소 청구에 대한 보조 참가를 만약 피해 학생이 받았어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꼭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학폭톡에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조 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조 참가 신청을 일단 권유받게 되면 네. 보조 참가를 하기 위한 간략한 절차도 안내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내고 네. 이제 승인을 받으면 보조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서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첫 번째고 이후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아, 똑같네요, 소송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끼리 오게 되는 곳에서 그때 출석해서 이제 진술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때는 좀 어떤 진술을 해야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좀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학폭톡 칼럼에도 올렸다시피 네. 학폭위도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의견서나 증거들을 이제 적극 제출하지 않더라도 네. 학교에서 어느 쪽으로 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인이 따로 필요 없다고 많이들 여기시고요, 실제로. 네네. 네, 그래서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이 부모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학폭 조치가 뭐 만족할 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경미한 조치가 나온 경우가 이제 사실 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제 경미한 조치가 딱 나왔을 때 가해 학생들이 입증 자료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불복 절차를 이제 이용을 하고 방어한 행정청으로서는 학폭위에 제출된 진술과 증거만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뭘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불복 절차에서 하는 가해 학생 측의 뭐 거짓 발언이라든지 왜곡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변호사들도 네. 학폭위 단계부터 꼭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 또한 사후에 이런 가해자들의 불복 소송에 대응해서라도 학폭위 단계에서 법적 조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측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진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피해 학생의 입장 그리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출석을 직접 해서 학교폭력 처분이 취소되면 우려되는 피해들, 피해 학생으로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피해자, 가해 학생이 원래 학폭에서는 잘 안 만나잖아요. 네. 여기서는 만나나요?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진술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적절하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피해 학생 보호가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게 법정에서도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이미 나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다 받아서 학폭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안 받아도 된다. 나 혼자 해보겠다. 라고 해서 변호사 없이도 피해 학생, 보호자만의 진술로 효과가 있는지 변호사님들이 꼭 도움을 주셔야 되는지 궁금한데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보조 참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학폭위에서 정말 다 냈다.
끝났다. 네. 적극적으로 소명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 보조 참가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변호사도 선임할 필요가 없겠죠. 네네네. 그렇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일단 보조 참가인은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회도 없고 거짓 진술이라든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내용을 반박하는 게 이제 분명 취소를 막는 데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제 네. 경험상.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변호사들도 이 보조 참가를 해야 된다고 아마 조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변호사가 상대 측 주장의 쟁점을 잡아내고 보강할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네. 개인적으로라도 꼭 참가를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의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해 학생 측에서는 행정 심판이든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변호사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정말 마지막 동아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데 피해 학생이 그걸 좀 가볍게 여기면 그렇죠.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학폭 전문 변호사가 정말 디테일하게 증거에 대한 부족 부분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을 파고들겠죠. 그래서 참가도 안 하고 이게 취소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회원님들도 혹시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 진행 소식을 듣고 밖으로부터 참가 권유를 받으면은 변호사님한테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2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